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선교지에서 좀 더 주의해야 될 그런 질병들에 대해서, 그리고 꼭 선교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뭐 한국에서도 누구든지 이제 성인들이 주의해야 될 질병, 그런 질병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면 미리 예방하고 이제 좀 더 이제 건강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코로나19 얘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선교지는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위생이나 환경상 한국에서 걸리지 않을 그런 질병, 특히 감염병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다루려고 하고요. 뭐 그 외에 이제 알레르기나 뭐 피부, 성인병, 정신건강 문제, 뭐 갱년기, 골다공증 이런 얘기도 좀 다루려고 이제 합니다. 이제 자세하게 일일이 다 다루기는 시간이 안 되지만 좀 요점만 간단하게 좀 다루려고 하고요. 그리고 코비드에 대해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병원성 미생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병원에서 있는 게 아니라 병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 미생물이 굉장히 많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병을 일으키는 그런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러한 미생물이 인체 내에 침입하여 발생하는 질병을 감염병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미생물에는 네 가지 종류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말하는 세균, 그거는 이제 박테리아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 종류. 그다음에 이제 펑거스, 진균은 약간 이제 곰팡이 종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생충, 뭐 장내 기생충도 있겠지만 말라리아도 이 기생충에 속합니다. 그래서 말라리아에 대해서 이따가 조금 자세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먼저 그래서 세균성 질환에 대해서, 박테리아 질환에 대해서 보시면, 박테리아는 이제 뭐 이렇게 도식적으로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옆에 밑에 그림은 현미경으로 염색해서 봤을 때 생기는 이제 박테리아의 모양입니다. 이렇게 동글동글한 구균도 있고, 이렇게 길쭉길쭉한 간균도 있고, 색깔도 조금 다르죠. 이걸로 이제 저희가 종류를 나누기도 하는데요. 이제 흔히 생기는 그런 박테리아 질환,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인들은 많이 생기는 박테리아 질환들은 보통 이제 목이 붓고 이제 아픈 열나고 하는 그런 편도선염이나 인후염 그런 것도 자주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세균성 장염, 장티푸스는 이제 성교시에서만 생기겠지만 이제 장염 같은 것도 주로 많이 생기죠. 그 다음에 특히 여성분들은 방광염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방광염 같은 거 생겼을 때 꼭 이제 반드시 항생제 치료를 해야 되고요. 피부에도 이렇게 뭐 농가진이라든가 이렇게 세균이 감염된 그런 피부 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박테리아 감염은 항생제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항생제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항생제가 뭐 모든 세균에 다 잘 드는 게 아니고, 그 어떤 장기에 있는 세균인지 또 어떤 균의 종류인지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 뭐 길쭉길쭉한 거, 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런 균의 종류에 따라서 좀 더 유효한 항생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처방받아서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아무거나 너무 많이 먹는다든가 또 항생제가 꼭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 먹었을 때 그런 내성 문제 같은 것도 발생을 하고 있죠. 지금 뭐 한국에는 이제 내성균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 선교지도 점점 이제 이런 항생제가 안 듣는 그런 내성균들이 점점 생기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특별히 이제 선교지에서 생길 만한, 한국에선 잘 안 생기지만 선교지에서 생길 만한 박테리아 질병은 그런 장티푸스가 좀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티푸스는 살모넬라 타이피라는 세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건데요. 뭐 오염된 음식이나 물에 의해서 감염이 되겠죠. 잠복기가 좀 긴 게 특징이고요. 열이 많이 나고, 그래서 영어로는 타이포이드 피버죠. 열이 이제 많이 나는 게 특징이고, 배도 아프고 설사, 변비가 있는 것도 좀 특징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진단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장티푸스 진단은 이렇게 세균을, 그러니까 검체를 옆에 이 그림에 보시는 것 같은 이런 플레이트에다가 이렇게 접종을 해가지고 따뜻한 데 키워서 배양을 해서 이 세균을 동정을 해내야지 정확하게 진단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선교지에서는 이런 검사까지 이게 며칠 걸려요. 한 2-3일 걸리는 검사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 그냥 혈청 검사를 해 가지고 장티푸스를 진단을 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저도 인제 캄보디아에 있을 때 보면 어떤 모 병원은 설사 나서 가면 거의 장티푸스를 진단을 해 가지고 오는데 근데 그 검사가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검사예요 사실은. 근데 다른 질병에 의해서도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혈청 검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항상 이제 고민되는 그런 딜레마가 있는 그런 검사인데 그런 쪼끔 신뢰도가 낮은 검사로 진단을 해서 좀 과도하게 진단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또 그러한 과도한 진단이 좀 과도한 두려움을 낳는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예전에는 이게 이걸로도 많이 죽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항생제를 먹으면은 잘 낫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해야 될 질병은 아니거든요. 근데 또 진단이 과도하게 됐다고 큰 문제는 없어요 사실은. 뭐 이제 세균성 장염은 이렇게 항생제로 치료를 하는 거는 비슷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인제 이런 세균성 장염이 생겼을 때 또 뭐 장티푸스 생겼을 때 항생제를 잘 섭취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제 세균성 장염을 이제 알았을 때 보통 그 지사제를 인제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지사제는 설사를 일단 딱 멈추게 하는 그런 효과는 좋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그 독소를 오히려 몸에 가지고 있게 될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비가급적이면은 인제 지사제는 지양하는 게 좋고요. 너무 설사가 많아서 힘들다거나 이제 그럴 때 한 번씩 이제 꼭 어쩔 수 없이 드셔야 될 때는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는 이제 세균성 감염 시는 이제 그거를 배출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설사를 해서 좀 힘드시더라도. 그리고 장티푸스는 이제 백신이 있어요. 저희도 뭐 캄보디아 가기 전에 보건소 가서 백신을 맞았었는데 백신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한 50% 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한 2-3 년마다 한 번씩 맞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그런 선교지로 가기 전에는 백신을 맞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바이러스 질환 얘기를 할 텐데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리 코로나19 뭐 감기, 독감, 메르스 뭐 이런 것들 다 바이러스 질환이고 또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장염도 있고 그다음에 간염,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이런 것들 다 이제 바이러스 질환이고요. 어 선교지에서 생기는 댕기, 지카, 황열, 뭐 에볼라 이런 것 다 바이러스병입니다. 그리고 대상포진 이런 거 많이 생기죠. 수두, 홍역, 풍진, HIV, 광견병도 바이러스에서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그중에 이제 선교지에서 많이 또 발생하는 문제가 되는 댕기열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2019년에 댕기열이 굉장히 선교지에서 많았죠. 2020년에는 오히려 좀 줄어든 것 같았는데 이제 2019년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했었고 점점 그 이전부터도 사실 댕기가 점점 늘어난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이집트 순목이라는 이 모기에 의해서 전파되는 질병이고 4개의 혈청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혈청형 뭐 타입 1에 걸렸으면 그다음에 또 타입 2에 또 걸릴 수가 있고 그런 게 좀 문제고요. 이런 열대, 아열대의 기후에서 생기고 주로 도시 지역에서 깨끗한 물에서 댕기가 번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 40%가 위험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WHO의 그 표현에 따르면 액츄얼 버드는 실제적으로는 70%가 아시아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댕기를 가지고 있는 모기에 물렸을 때 그 노출된 사람 중에 4분의 1 정도에서 질병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걸 보면은 좀 면역력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질병이 안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물렸다 할지라도. 잠복기를 거쳐서 뭐 아프고 열나고 그런데 특별히 좀 눈뒤가 아픈 게 좀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혈소판이 떨어지는 게 특징입니다. 혈소판이 이제 우리 몸에 지혈 작용을 하는 건데 혈소판이 많이 떨어지면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댕기에 걸렸을 때 혈소판 수치를 피검사로 꼭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증으로 가는 경우에는 좀 안 좋은 경우가 한 5% 정도 있고요. 일반적인 댕기열은 한 1% 정도 사망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댕기를 죽이는 그런 약은 없고
어떤 이제 증상에 따라서 열나면 해열제 쓰고 진통제 쓰고 수분 보충하고 이제 그런 대증적 치료를 하게 되고요. 또 이제 약을 먹을 때 아스피린이나 이부프로펜, 이제 브루펜 같은 그런 약은 혈소판에 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약은 쓰지 않고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타이레놀이나 파라세타몰 같은 그런 약을 쓰는 게 좋다는 거를 좀 기억하고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댕기가 걸렸을 때 이런 발진, 이거는 이제 발진이 나는 거고, 요거는 혈소판이 떨어져서 이제 점상 출혈, 멍이 이렇게 점처럼 드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점상 출혈이 생길 정도까지 떨어지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 수혈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이제 검사를 할 때 댕기가 증상이 막 생겼는데 검사를 처음에 했을 때 음성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항체 검사로 진단을 하는 경우에는 한 며칠 뒤에 이제 항체가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가 처음에는 음성일 수도 있는데 좀 경험이 있는 그런 항교지의 그런 동남아 지역이나 이런 데 있는 이제 선생님들은 그래도 그걸 알기 때문에 며칠 뒤에 한 번 다시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하는 거는 이제 모기에 안 물려야 되겠지만 사실 이제 모기가 너무너무 많죠. 모기 안 물리는 건 거의 힘들죠. 그래서 이제 그치만 조금이라도 모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좀 진한 색깔 옷보다는 밝은색 옷을 입으시는 게 좋고요. 또 뭐 기능성 옷 같은 거 무슨 골프웨어, 등산복 이런 거 입으면 잘 물리더라고요. 그래서 면으로 된 거, 밝은 거 그런 게 좀 덜 물리고 이렇게 모기가 번식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고인물이 있는 거를 피해줘야 되고 또 이런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고인물이 있다면 뚜껑을 꼭 덮어줘가지고 이런 데서 모기가 번식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컨을 사용해서 좀 온도를 낮추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되죠. 근데 전기요금 때문에 좀 잘 많이 그렇게 하지는 못하죠, 사실은. 그래서 댕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위협하고 있고 참 힘든데 왜 백신은 없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백신이 있긴 있습니다. 이제 사노피라는 사에서 댕그박시아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막상 댕그박시아를 이제 만들어서 주사를 맞고 나서 봤는데 필리핀에서 2017년에 이 부작용으로 한 70명 넘게 사망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백신은 항체 의존 면역 증강이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과거에 댕기에 걸린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이 백신을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없는 사람이 백신을 맞았는데 그 다음에 댕기에 노출이 되면 오히려 병이 더 심해지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한점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금 WHO 권고안이 과거에 댕기에 감염된 적이 있는 게 확인된 사람들, 항체 검사 이런 걸 확인된 그런 사람들한테 9세에서 45세 사람들한테 6개월 간격으로 3회 접종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한점이 많죠. 힘들죠. 네, 아직도 이제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에 이제 좀 비슷한 바이러스가 이제 지카 바이러스죠. 이제 한때 그 남아메리카에서 소두증 신생아 출현하는 거로 많이 이제 매스컴을 탔었죠. 대체적으로 좀 경미한데 임산부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게 문제였고 비슷한 무기가 에서 접촉이 되고 좀 특징적인 게 이거 눈이 충혈되는 게 좀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쿤구니아. 치쿤구니아가 2020년에 좀 많이 생겼다고 해요. 그전에는 별로 이제 유의하지 않았었는데 좀 작년에 이게 많이 생겼고 비슷한 바이러스 또 비슷한 모기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요. 좀 특징적으로 관절통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한번 감염되면 면역력이 생기고 사망률도 댕기보다는 더 낮고 이렇게 아주 심각한 문제는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열이라는 건데 황열도 마찬가지 또 그 모기예요. 그 모기에 의해서 전파되는 거고 이제 남아메리카하고 아프리카죠. 그래서 이쪽 나라 갈 때는 황열 예방 접종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아무 데서나 가면 다 접종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접종하는 기간을 질병관리청이나 이런 데 검색해가지고
찾아서 가셔야 되고 검역소 같은 데서 이제 맞아서 예전에는 뭐 10년에 한 번 맞으라는데 지금은 한 번 맞으면 평생 간다고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제 항열 백신 꼭 맞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바이러스는 꼭 성교지가 아니라도 뭐 다 많이 발생하는 대상포진에 대한 얘기인데요. 성교지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면역력도 떨어지고 피곤한 경우가 많아서 좀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원인은 수두 바이러스에 의해 가지고 이게 수두 바이러스가 몸에 남아 있다가 나중에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다시 염증을 반응을 일으키는 건데요. 처음에 막 아프죠. 왜 아픈지 모르겠는데 막 아파요. 아프고 막 감각도 이상하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피부에 이런 질병이 수포가 생기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대상포진이죠. 그래서 대상포진 생기면 이건 약이 있습니다. 이제 바이러스 약을 7일간 복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복용해야지 만약에 이제 약을 안 먹어도 나을 수 있지만 이후에 좀 후유증이 대상포진 후에 신경통 같은 후유증이 더 많이 남을 수 있다고 하니까 약을 꼭 드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되겠고 또 이것도 백신이 있습니다. 예전엔 없었는데 백신이 생겼어요. 백신이 좀 비싼데 좀 가격도 요즘 원래는 좀 2020년 8월부터 좀 가격도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백신을 맞으면 50대에 맞으면 한 70% 효과, 60대는 60% 효과, 점점 80대에 맞으면은 효과가 이제 18%로 많이 떨어집니다. 일단 권고사항은 한 50대예요. 50대 이후에 50대 이후에 백신을 맞으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백신을 맞은 사람은 과거에 대상포진 생겼어도 백신을 맞아도 됩니다. 발병을 하고 나서 한 번 내가 걸렸으면 한 12개월 기다렸다 맞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백신을 맞으면 그 이후에 대상포진에 걸려더라도 증상이 더 약하고 또 대상포진 후 신경통, 이 후유증의 발생이 줄어들기 때문에 또 대상포진도 좀 백신을 맞을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이제 이거는 단순 포진인데요. 입술에 이렇게 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좀 다른 바이러스인데 이때도 이제 약은 비슷합니다. 아사이클로브 연고를 발암되고도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생기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박테리아는 항생제로 치료를 하고 바이러스는 항바이러스 제제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항바이러스 제제는 각각의 바이러스에 맞는 거를 써야 돼요. B형 간염에는 B형 간염 바이러스 약, C형 간염에는 C형 간염 약 이런 식으로 인플루엔자는 뭐 타미플루 뭐 이런 식으로 딱 그 맞는 약을 써야 되고 그런 약이 없는 게 사실 더 많습니다. 감기도 바이러스 질환이지만 그 감기 바이러스 죽이는 약은 아직도 없죠. 그래서 뭐 그럴 때는 대증적인 치료, 증상에 대한 그런 치료를 해야 되고 면역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 진균, 아까 이제 곰팡이균이라고 그랬죠. 진균 감염도 이제 몸의 면역력이 떨어질 때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안에 이렇게 하얗게 끼는 캔디다증이라든가 여자들은 질염으로 이제 하얀 분비물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와 같은 이제 곰팡이균을 볼 수 있습니다. 피부에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지도처럼 생기는 것들도 곰팡이 질환이에요. 너무 습하거나 뭐 몸에 깎인 옷을 입거나 그럴 때 좀 생길 수 있고요. 그 무좀 같은 거 피부에 생긴 이거는 피부에 생기는 무좀 같은 비슷한 건데 이런 것도 곰팡이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균 감염이 생겼을 때는 또 이거는 또 항생제를 치료하면 안 되고 이때는 항진균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졸 뭐 이런 약이 항진균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먹거나 연고를 바르는데 연고보다는 이제 먹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먹는 약은 좀 주의를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간 기능을 좀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간 기능 검사를 하면서 주의해서 써야 된다는 거를 보시고 이제 진균제를 항진균제를 너무 임의로는 복용하지 마셔야 되고요. 이제 피부를 좀 건조하게 한다든가 꽉 낀 옷을 입지 않는다든가 그런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면역력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생충. 기생충은 장내 기생충, 뭐 회충, 요충, 십이지장충 이런 거는 이제 구충제, 알벤다졸 이런 거 한 번씩 정기적으로 드시면 되고요. 또 뭐 이거 옆에 있는 이 그림은 아메바인데 아메바도는 이제 한국에서는 거의 안 생기죠. 근데 성교지에서는 생기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 것도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말라리아도 이제 원충이라는 기생충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말라리아가 참 문제죠. 아프리카에서 특히. 말라리아도 이제 모기, 얼룩날래 모기라는 모기에 의해서 감염이 되면 몸 안에서 이제 간에서 막 증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혈액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혈액을 도식한 거고 아래 그림은 이제 혈액을 현미경으로 염색해서 본 그림인데 혈액 안에 이렇게 말라리아 원충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류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3일열 말라리아가 밖에 없어요. 한국은 휴전선 쪽이라든가 뭐 강화도라든가 이쪽에 좀 생기거든요. 군인들이 좀 생기는데 잠복기도 길어요. 그래서 군대 제대하고 몇 달 뒤에 이제 열나서 오기도 하고. 그런데 아프리카는 이제 열대열이 우세죠. 열대열이 좀 더 중하죠. 중한 병을 일으키고 난형열도 가끔 있고요. 그래서 이제 3일열이라는 게 72시간마다 열이 난다고 해서 3일열이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그래서 열나고 뭐 떨리고 이런 게 반복이 된다고 뭐 그런 증상인데 말라리아의 위험 지역을 보여주는 이제 지도입니다. 그래서 말라리아를 진단하는 거는 보통 이제 이런 선교지에서는 이런 신속 항원 검사를 많이 합니다. 그럼 여기다 피 한 방울 떨어뜨리면은 임신 반응 검사 보듯이 이렇게 줄 치는 거 보죠. 이 검사가 그 아프리카에 있는 난형열 말라리아 진단은 좀 어려움이 있어요. 민감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3일열이나 아니면은 그 열대야로 구분해 주기는 합니다. 신속항원 검사가. 그 다음에 이제 현미경으로 직접 보는 거예요. 혈액을. 이렇게 적혈구 안에 막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이분은 이제 굉장히 중한 거예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렇게 말라리아가 있는 걸 현미경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산 검사를 해서 핵산 검사를 하면은 무슨 열이, 뭐 3일열인지 4일열인지 난형열인지 따로따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민감도가 높죠. 발견하기가. 뭐 다 정확도는 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인데 이제 물론 모기에 안 물려야 되지만 이제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예방약을 먹기도 합니다. 예방약을 먹는데 예방약하고 그 치료약이 같은 약인데 그 지역에 따라 가지고 사용되는 약물이 다르다는 거 그거를 이제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CDC 말라리아 인포메이션 바이 컨트리라고 구글에 딱 치면은 아주 자세하게 각 나라별로 어떤 말라리아 종이 있고 내성약이 뭔지 사용된 약이 뭔지 다 뜹니다. 저도 이제 거기서 자료를 가지고 온 거고요. 이제 예전에는 이제 뭐 탄자니아 가시는 분들 있어요. 여기다 탄자니아 이번에는 남아공에 가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남아공을 넣었습니다. 캄보디아랑 라오스랑 베트남이랑은 좀 다 비슷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뭐 캄보디아 열대열이 많고 클로로킨 요새 뭐 코로나에 효과가 있네 없네 하는 그 약 클로로킨이 말라리아약인데 여기는 이제 내성약입니다. 메플로킨, 라리암이라고 하는 것도 캄보디아 내성약이라 돼 있고 아토바콘 프로구알린 이거는 이제 상품명이 말라론인데요. 말라론이 이제 여기서 쓰고 말라론이 좀 대체적으로 부작용도 없어서 요즘 많이 쓰이는 그런 약입니다. 독시사이클린이라는 약도 쓸 수 있고 이제 아프리카에도 클로로킨은 다 내성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데 갈 때는 뭐 이 약을 가지고 예방약으로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거 주의해야 되고요. 한국은 클로로킨을 쓰죠. 지금도. 이거는 이제 한국의 그 질병관리청에 가면 다 이런 가이드라인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감염학회에서 낸 가이드라인인데
사실 이건 단기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입니다. 단기 선교를 간다거나 단기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행 전부터 시작해서 여행 기간, 그리고 여행 후까지 어떤 약을 얼마 쓸지 하는 그런 게 있고요. 이제 이 말라론이 이제 가기 전에 한 1, 2일 전부터 해서 여행 후에도 그렇게 많이 안 먹어도 돼서 좀 많이 쓰이고 있고 부작용도 적어서요. 라리암은 일주일에 한 번만 먹는 약인데 이것도 이제 가고부터 많이 쓰이는 약이죠.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장기로 계시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고민이잖아요. 근데 장기 체류에 대한 그런 관리 지침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이 있어서 그걸 참고했는데요. 그래서 장기 투여로 발생하는 그런 부작용에 대한 자료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먹어도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현지에서 현지 의료기관과 현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결정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한 1년 정도 한국에서 이제 제가 이제 감염내과 선생님하고 물어봤는데 한 1년 정도는 먹으라고 그 이후로는 좀 그렇게 권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그 라리암은 한 3년을 넘지 마라. 말라로는 1년 이상 가능하다. 독시는 2년 이상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딱 아주 확실하게 몇 년 먹어라 안 된다.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은 좀 없고 부작용이 생길 그런 위험과 그런 위험을 판단해가지고 결정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예방을 했지만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걸렸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말라리아 강력히 의심되며 아프리카에 오래 계신 분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말라리아 자기 걸렸다는 거를 바로 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또 간이 키트를 가지고 있다 양성이 나왔을 때 자가복용법도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권고한 방법이 있는데 말라로는 한 번에 4알씩 해서 3일간 복용하고 라리암은 45kg 이상일 때 첫 번째 3알, 그 다음에 6시간에 2알, 그 다음 1알 이렇게 먹어라. 빨리 먹어라. 네, 이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나 이제 말라리아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런 약을 준비해 갖고 있다가 조기에 치료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일반적인 그런 감염병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요. 감염병을 예방하려면 일단 면역력이 중요하겠고 위생도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또 대상포진이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A형 간염, B형 간염, 대상포진, 장티푸스 확률 같은 거는 예방 접종 꼭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외에 이제 뭐 매개하는 질병이라든가 질병에 매개하는 그런 이런 모기나 진드기 이런 것들 퇴치하는 거 그리고 적절한 약물의 사용 이렇게 해서 예방할 수 있는 것을 예방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교지에 계신 분들이 피부병을 굉장히 상담을 많이 하세요. 사실 환경적인 영향이 있다 보니까 또 현지인들도 피부병 많이 생겨서 그런 것도 상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 선교지의 즐거움인 망고가 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또 곤충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알레르기가 생기기도 하고 세균에 서 생기기도 하고 그럴 때 이제 일단 좀 준비를 해갖고 있어야 될 것들은 좀 비상약이나 연고를 좀 가지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약은 일단 항히스타민제를 갖고 계셔야 돼요. 항히스타민제는 콧물 날 때 먹는 약이죠. 이제 세트리진 이게 지리텍이라고 알려진 약이고요. 뭐 페미라민 이런 거를 가지고 계시다가 가렵고 그런 뭐 알레르기 생겼고 할 때 항히스타민제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효과가 있고 심할 경우에는 이제 스테로이드까지 같이 쓰는데 스테로이드는 좀 그냥 약간 처방이 필요한 약이고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처방을 받아서 드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연고를 좀 종류별로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막 가렵고 알레르기 같은데 그럴 때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라야 되는데 뭐 후시딘밖에 없어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후시딘이나 박트로반 이런 거는 세균 감염에 쓰는 연고이기 때문에 그럴 때 필요할 때 뭐 상처라든가 이제 굴맞다거나 그럴 때는 이제 필요하겠지만 또 뭐 막 가렵고 이제 뭐 접촉성 피부염이라든가 뭐
알레르기라는 그런 거 생겼을 때는 이제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게 필요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연고는 뭐 구하기는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런 것도 하나 가지고 있으시면 좋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진균 피부염, 진균 간염 있을 때 곰팡이균 같은 거 있을 때는 항진균제 연고를 써야지 또 좋고. 또 입술에 그런 아까 포진 같은 거 생겼을 때는 항바이러스 연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나 항생제 연고 이런 거는 좀 가지고 있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좀 선교지에서 좀 유의될 것이라면은 지금부터는 뭐 어디서 살든지 간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그런 성인병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는데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뭐 비만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심혈관, 뇌혈관 질환이 생길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증상이 없다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없어요. 뭐 드라마에서는 막 뒷목 잡고 막 그러지만 이제 그런 일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질병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다 할지라도 검진을 통해서 고혈압이나 당뇨 뭐 이런 것들이 진단이 되고 고지혈증이 진단이 된다면 반드시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생활 습관을 교정해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이제 운동하면은 혈압 떨어질 거예요. 라고 했지만 절대로 안 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사실 많죠. 살 빼면 돼요. 근데 살을 안 빠지죠.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약을 드셔야 됩니다. 고혈압 약을 먹어서 생기는 손해볼 거는 거의 없어요. 그냥 돈 조금 들어가는 거 말고는. 근데 안 먹어서 나중에 생기는 그런 문제가 훨씬 크기 때문에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별로 힘들지 않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자료가 혈압이 높고 당이 높고 뭐 콜레스테롤이 높다 그러면은 꼭 반드시 교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복부 비만, 혈압, 중성지방 높은 거, 이상 콜레스테롤 높은 거, 혈당 높은 것들이 이런 것 있을 때 심혈관, 또 뇌혈관도 문제죠. 그런 발생률, 유방암, 대장암 이런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고요. 우울증은 이제 뭐 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도 호소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으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옆에 이제 이 표시를 보시면은요. 항우울제 소비량이 한국이 되게 낮아요. 라트비아는 더 낮고. 그런데 이렇게 항우울제를 쓰는 인구가 적을수록 그런 나라에서 자살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우울증이라는 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지만 그 메커니즘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신경 전달 물질, 신경과 신경을 전달 사이에서 이렇게 뭔가 전해지는 물질이 있어요. 세로토닌이라든가 이런 것들. 근데 이것에 이제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우울증은. 그래서 약을 사용하면 그것을 다시 원활하게 도와주기 때문에 확실히 그 증상을 좋아지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 마음의 병이다라고 막 꼭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뇌 신경 전달 물질의 질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약물 치료를 거부하지 마셨으면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좀 일반인보다 오히려 이제 기독교인이라든가 선교사님들이 오히려 좀 그런 약물 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꼭 드셔야 된다는 거를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공황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황장애 갑자기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숨 차고 숨 못 쉬겠고 막 가슴 두근거리고 이제 그런 증상이 갑자기 오는 걸 이제 공황 어택이라고 하는데 패닉 어택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점점 우리나라의 공황장애가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옆에 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기에 잘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이제 뭐 치료하려고 하지 마시고 꼭 이것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약물요법을 꼭 같이
받으시면서 다른 행동이라든가 생활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교정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깨 아프고 뭐 어깨 아프신 분들 굉장히 많죠. 네, 어깨 아프신 분들. 하여튼 이 근골격계는 같은 자세를 계속 반복해서 가만히 있다거나 아니면은 계속 반복해서 어떤 한 가지 동작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운동이죠. 이렇게 스트레칭 자주 하시는 거. 아무래도 성교지는 좀 운동하기가 많이 힘들고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의식적으로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를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한때 요양병원에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캄보디아 다녀와서인데 요양병원에서 잠시 주치 역할을 했었는데, 요양병원 의사를 하면서 몇 가지 다짐한 게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다짐은 절대로 골다공증에 걸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골다공증에 걸리면 노년기의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요. 그냥 주저앉았는데 그냥 부러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살 수가 있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골다공증을 예방을 하려면 이제 비타민 D하고 칼슘, 운동 이런 것이 이제 가장 좀 핵심적인 건데요.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비타민 D가 부족해요. 이렇게 산책할 때 양산 쓰는 나라 있죠. 일본도 그렇고 양산 쓰고 막 너무 중무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햇빛을 노출 안 되려고 노력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적당히 이제 햇빛에 몸을 노출하시면서 그 다음에 체중을 싣는 운동, 걷는 운동, 춤추는 거 뭐 이런 거 노력하셔가지고 골다공증이랑 같이 이제 비타민 D 결핍이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꼭 반드시 건강한 노년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갱년기 이미 지나신 분들도 있고 아직 오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갱년기도 또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많이 증상 때문에 힘들고 우울하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이제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또 그 이후에 골다공증이 발생한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도 관계가 많기 때문에, 또 너무 참지 마시고 이제 이것도 잘 적극적으로 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심리적인 문제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남편의 지지가 특히 필요하다는 거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여성 호르몬을 쓰는 거에 대한 또 과도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유방암이 발병이 증가한다더라 이제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과도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오래 쓰면 증가하긴 해요, 유방암 발병률이. 근데 그렇게 오래 쓰지 않고 한 5년 정도 60세 미만에서 치료를 받으면 별로 차이가 없다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내가 힘든 걸 어떻게든 참아봐야지, 나 약 안 먹고 어떻게든 버텨야지라고 하지 마시고, 그런 그때 당시에 힘든 것도 문제지만 그 이후로의 또한 예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이제 힘들 때는 꼭 그렇게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이제 권해드립니다. 약을 안 먹고 무슨 식품이라든가 뭐 이제 그런 것도 되는데 그런 게 더 비싸요. 근데 문제는 하여튼 뭐라도 해서 좀 잘 극복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이 이제 어쩔 수 없이 걸리는 암은 이제 저희도 어쩔 수 없죠. 이제 그냥 예방을 해도 어떻게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방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한국인이 많이 발생하는 암을 이제 옆에 그래프로 해놨는데요. 이제 위, 대장,
갑상선, 폐, 유방, 간 이런 게 지금 많다고 합니다. 자궁경부암 같은 거 좀 많이 줄긴 했어요. 근데 이제 자궁경부암은 요즘은 자궁경부암은 대부분 HPV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에서 생기기 때문에 그 예방 접종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제 많이 하고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예방할 수 있는 걸 예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암은 이제 빨리빨리 검진해가지고 조기에 발견하는 것도 좋지만 H 파일로리라는 세균이 위 안에 존재하는 것도 이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검진에서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치료를 받는 것도 이제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간암은 술 아니면은 간염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비형 간염 예방 접종을 하시고요. 만약에 못 하시고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항바이러스의 치료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약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비형 간염 바이러스도 잘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치료를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병원을 잘 안 다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겉으로 드러난 증상이 없다 보니까 아주 심해질 때까지 그냥 이제 무시하고 사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C형 간염은 백신이 없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생겼을 때는 요즘은 잘 치료됩니다. 항바이러스 제제로. 그래서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간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고요. 이제 식생활 너무 서구적인 것들, 식생활이 대장암이나 유방암의 발병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조심하시고 또 가족 간에 그런 이제 내려오는 그런 유전자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유방암 같은 경우 특히 그런 것들 가족력이 많이 있다면 이제 그런 검사도 해보시는 게 좋고 제일 중요한 것도 검진이죠. 네, 건강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셔야지 되겠고요. 그래서 비상약을 이제 선교지에 갈 때 보통 준비를 해가시는 게 좋죠. 그리고 또 뭐 선교지에서도 약을 웬만한 뭐 이제 도시에서는 또 구할 수가 있으니까 평소에 이제 혈 진통제라든가 소염제, 항생제도 이제 급할 때 필요한 것 정도는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제 그리고 뭐 속 쓰리거나 할 때 또 제산제 같은 게 필요할 때도 있고 항히스타민제 아까 말씀드렸죠. 연고도 가지고 오는 게 좋고 좀 선교지에 있다 보면 유통기한 지난 약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뭐 이렇게 스터디 된 거가 별로 없는데요. 이제 과거에 스터디 된 건 한 10년 지난 약도 효과가 조금 떨어진 거 말고는 괜찮더라. 타블렛 제대로 된 거는 좀 많이 지난 것도 저희도 그냥 잘 먹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니까 걱정하시지 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사진은 이제 선교지에서 이제 나 이런 약 처방받았어요. 그러고 사진 찍어 저한테 이제 보낸 거를 본 건데요. 그래서 이거 보통은 이제 그 선교지에서의 병원에 대한 불신이 강하기 때문에 나 이거 먹어도 돼요 하고 이렇게 찍어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뭐 파나돌 이것만 보면 저도 무슨 약인지 모르죠. 자세히 보면 이제 여기 조그마한 글자로 파라세타몰이라고 돼 있고 뭐 시프로렉스인데 이게 이제 상품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밑에 시프로플록사신이라고 돼 있는 게 이제 성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선교지에서 혹시 이런 약이 이제 그쪽에서 구입한 거가 뭔지 좀 궁금하실 때는 이런 상품명 말고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성분명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타이레놀은 상품명이고 아세타미노펜은 성분명이에요. 브루펜은 상품 이름이고 이부프로펜이 성분명인데 이런 성분명을 이제 검색을 하면 무슨 약인지 알 수 있고 또 이제 약을 구할 때 이런 약이 필요하다 할 때 뭐 약국에 가서 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의약 분업이 안 돼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냥 약국 가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지르텍 주세요 하지 말고 이제 세트리진을 원한다 이렇게 성분명을 얘기를 하면은 또 그런 약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